네. 네. 좀 아까 보셨던 그 류종훈 기자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CES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예산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종훈 기자가 아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일러메이드식으로 네. 확실한 취재 리포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해드리니까 신청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은 올랐어요. 좀 올랐습니다. 네, 미국도 우리도 CES 시장입니다. 오늘 이제는 이번 주 정도는 예, 지금 네. 뭐 벌써 반영을 그 전부터 하면서 움직였고 그 동안에 하락 조정이 있는 동안에는 그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중소형주만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거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벤트에.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 어떤 기술이 신기술이 나왔다든지 개별 기업의 급등이 있으면 거기에 연관된 테마 또는 개별 기업 단으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우는 0.5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2%, S&P 500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요 지표를 보시면 달라진 건 하나뿐이 없습니다.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사우디에서 아시아 지역 판매 단가를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유주가 하락을 했고 항공주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작았습니다. 요거 외에 달러 인덱스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환율 이렇게 보시면 이게 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방향 또는 시장을 움직이는 매크로 지표들의 변화가 없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네, 그것은 기술주들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애플이 2.4%, 테슬라 1.25%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6.4% 올랐습니다. 522달러가 됐어요.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고점을 찍었을 때가 504달러였습니다. 504달러 찍고 440달러인가 5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또 500달러 갔다가 요번에 47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와중에 엔비디아의 타겟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매물 맞으면서 조정을 보였는데 애플이 이번 미국 시장의 하락에 주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사실은 안 빠졌어요. 차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옆으로 횡보한 사이에서 6%나 오르다 보니까 그냥 위로 그냥 신고가 내면서 쭉 뽑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6.4% 올랐는데 AMD도 5.4%나 올랐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다. 그리고 AMD가 따라 올라간 걸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AI다. AI가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된 것은 CES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윗골이 좀 달면서 강한 반등을 해내지 못했는데 어제는 장중 내내 반등을 하면서 큰 양봉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번 CES의 영향을 받는 주요 종목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나라는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네. 어제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나라에요. 근데 얘네들은 시가총액 낮은 종목이 있고요. 미국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플러스 0.11% 상승,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이건 연초 들어서 계속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연초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사고 있긴 하지만 기술주 위주로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거의 대부분 그냥 기관들이 계속 팔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만 해도 외국인들 선물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이제 선물이 하락하면서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하는 즉 금융투자의 매도가 또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로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건 점차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올라오는 이런 시점이 좀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연기금도 사모펀드
펀드도 그리고 운영사들도 국내 기관들은 전부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어제 4,375억의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끌어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코스피 코스닥 공이 개인들은 연초 들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고 있고 어제도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선호하거나 또는 개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중소형주의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로봇 관련주와 AI 테마, GPT 스토어 관련 종목들이라고 이제 분류되어 있는 것들 또는 온 디바이스 AI로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나마 강보권에 어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CES가 오늘 밤 9일부터 미국에 있고요. 어제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사상치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것을 털고 1분기 좋다라는 향후 가이던스 또는 시장의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제 LG전자는 상승,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정 실적 발표나 주요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실적 시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발표가 많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여기 영향을 주고 또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 포인트는 DS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부분이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매분기 약 3에서 4조 정도의 적자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한 1조 원대의 적자로 마감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2024년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지금 흐름을 좀 보면 1월 29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미국 시장이 연속해서 4일, 5일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S&P 500 기준입니다. 1월 29일 첫 하락에 종가에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굳이 이 표를 왜 드리겠습니까? 그동안에 내려온 걸 한꺼번에 다 올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제 상승이 강했다. 또는 네. 그동안에 하락한 부분도 애플이 주도하면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하락을 주도하는 동안 뭐 이거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제한적인 하락이었습니다. 크게 네. 하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부각되면서 이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S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AI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AI 관련주가 시총 상위 종목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로 인한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실적 시즌에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날 거고, 이것은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런 실적이 좋은 테마 위주로 간다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으면 특히 네. 대형주에 그런 일이 나타나면 거기에 관련된 테마가 같이 움직인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적 좋은 대형주 관련 테마들. 예,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프라이즈가 화장품에서 나왔다. 네. 그럼 화장품 테마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오늘 뉴스도 그냥 좀 자잘한 뉴스들만 좀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은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 여기 뉴스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이런 게 전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또 앞으로도 전해드릴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빼다 보니까 별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그것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중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1월 18일 날 다음 주에 있을 갤럭시 24 공개 요거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월 2일 날 애플 비전 프로 나온다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의 반응이 좋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 가격이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디스플레이가 움직이잖아요.
시장은 그렇게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벤트가 있었을 때 관련 섹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CES에서 클라우드 온 디바이스 AI가 또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차량용 등 맞춤형 HBM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발표될지 여기에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스가 그 주된 뉴스를 빼다 보니까 우리가 네. 항상 뉴스를 말씀드릴 때 환율과 시장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네. 환율과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 배경의 뉴스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은 거기는 좀 멈춰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벤트, 세스나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아니면 시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또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거 네. 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뉴스를 좀 가져오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 헝다그룹의 헝다자동차 전기차 사업 있잖아요. 이게 홍콩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헝다그룹 사업 다각화로 추진된 전기차 사업이 악화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거래 정지 사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조만간 내부 정보를 공시할 예정 이렇게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헝다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저거 뭐 사업 철수겠지. 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헝다가 같습니다. 뭐저 전기차를 해. 철수하면서 아마도 뭐 그동안 있는 공장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의 매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그냥 한쪽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좋지 않은 뉴스들이 오늘 보시면 꽤들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연체율 급등은 간간히 저도 그리고 우리 미스터 마켓에서도 전해드리고 우리 곰프로 컨티전도 이게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가끔마다 전해드리는데요. 연체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2조 7천억 정도 된데요. 2022년 3분기에는 같은 동기에는 1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는 거예요. 이거는 2024년 현행 카드사 체제 이후에 최대 금액이라고 하고요. 네. 리볼빙 잔액이 7조 6천억, 카드론 잔액이 약 38조 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 금액이 계속 는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주시장에 있으면서 또는 우리가 굉장히 대기업 위주로 보고 그리고 미래 기술 위주로 보고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 또는 우리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 있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디폴트 얘기 나오는 것도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당연히 뭐 디폴트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솔솔 하나둘씩 나오는 것들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시고요. 그리고 3, 4, 5, 6번 뉴스도 단신입니다. 500억 달러 라면 시장을 뒤흔든 불닭,면 월트리트저널에서 이게 기사가 되게 좋게 나와서 이 뉴스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월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라면이다라는 불닭볶음면이 예.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외국 사람들은 이 국물 우리나라처럼 밥 말아서 그거 적응이 잘 안 된대. 오히려. 좀 끈적끈적한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국물 먹으려고 라면 먹잖아. 밥 말아 먹고. 그게 아니니까. 보통 프리미엄 라면은 일본 라면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 라면의 가격이 한 3배 정도. 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못 알아봤는데. 일본 라면의 3배. 예, 프리미엄 라면. 우리나라 라면이? 높은 가격으로 예, 요게 팔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면 맛없습니다. 특히 일본 컵라면 정말 맛없습니다. 갑자기 뭐 그렇게까지 가요. 일본도 잘하겠지. 우리가 더 잘하는 좋아하시는 거지. 분들 많이 안 있는데. 드셔보셨어요? 일본 컵라면요? 네. 한두 개 먹어봤죠. 맛없어요 진짜. 나 진짜 일본 뭐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컵라면에 관한 한 네. 맛이 없다니까. 그래요? 우리 거는 좀 다르죠 맛이. 예. 일본 라면은 그냥 라멘 라멘 집에 가서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컵라면은 진짜 아니야. 그래요? 아니 근데 신라면도 일본에서 파는 신라면은 우리보다 맛있던데. 우리 거 신라면이요? 해외에서 파는 신라면 컵라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 거 먹잖아요. 일본에 나오는 우리나라가 파는 신라면. 와 건더기가 저는 해외에 가서 유니클로 확인하신 거예요? 해외에 가서 신라면 먹어보면 우리나라 게 제일 맛있던데. 내가 자주 가는데. 미국에서 파는 신라면보다는 한국 신라면이 맛있어. 그건 맞아요. 미국에서 파는 그 봉지라면 뭐 너구리니 신라면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 게 맛있긴 하거든요. 걔는 왜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안 맞는데 여튼 우리나라 라면 잘 만든다는 건 뭐 진리입니다. 네. 스타벅스에서 지금도 그 선 주문하고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서는요. 메가커피에서도 그렇고요. 메가박스 메가 뭐죠? 갑자기 생각해. 메가커피 맞죠? 네, 스타벅스가 AI 매장 관리 시스템 도입해서 AI를 활용한 미래형 매장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어요. 이런 뉴스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가져왔냐? 이 5번 요 뉴스 때문에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첨단 모바일 디램에 있는 그 DDR5 얘기만 했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정 프로님이 DDR5가 언제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아, DDR5 맨날 말만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올해 좀 본격적으로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AI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제품으로 좀 전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플은 좀 늦게 나오겠지만 애플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우리 이제 삼성전자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차세대 그 고성능의 고사양의 이게 모바일 딥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대하는 쪽이 이런 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상용화돼서 얼마나 인기를 끄고 소비자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굉장히 이 주가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애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제 비트코인 선물이 6.8%나 급등하면서 47,625달러가 됐어요. 요건 이제 이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관심 있는 분도 꽤 있기 때문에 잠깐 가져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거 승인 확률 95%다. 그리고 또 김치국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뭐 블랙락, 뭐 ARK, 아크 뭐 이런 데서 지금 한 운영사에서 이거 ETF 이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수수료 경쟁을 막 하면서 우리 ETF를 사라 막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얼마 오르고 전에 4천만 원 넘어갔다 그러잖아. 맞습니다. 예. 6천 몇백만 원이 지금. 예. 아, 비트코인 샀어야 되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오른 건 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당연히 수요가 늘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른 부분 여러분 그리고 부연 설명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거랑 현물 ETF가 승인된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차원이 달라요? 이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선물은 파생 상품이에요. 네. 파생 상품은 만기가 있고 제로섬 게임이고 그리고 실물 기초 자산이 명확하지 않은 파생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그에서 그들에서 제로섬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물 ETF는 아닙니다. 현물 ETF는 이거는 기초 자산이 명확해야 되고 기초 자산의 결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이렇게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 이거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비트코인 측에 코인을 하시는 그 시장에서는 네. 현물 ETF라는 거는 굉장히 한 획을 긋는 거다. 굉장히 네.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도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또 우리 기프로님 전문가시죠? 저는 이제 기온 배터리였나요? 네? 기온 배터리? 기온 배터리 맞죠? 네. 4억 갈 겁니까? 뭐 4천 원 갈 겁니까? 저는 위쪽에 베팅하겠습니다. 감명 있었어. 야, 근데 이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저렇게 해대니, 네. 응? 야, 블랙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블랙록을 사라고요? 자,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우리 그 온라인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를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 곳, 온라인 시장, 네. 온라인 시장. 여기 지금 우리 그 알리익스프레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웃으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뭐 정말 저가잖아요. 막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대부분 이거 살까 하는데 이게 올해 우리나라에 그 사용자 수가 2023년도에 371만 명이 증가해서 707만 명이 가입자라고 해요. 여기에.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투자를 해서 공략을 한다 이런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해외 직구 순위가 중국이 1위가 됐어요. 원래 미국이 1위였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쿠팡이나
뭐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11번가가 강제 매각 개시됐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11번가의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이고, 그리고 운영사들이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SK 스퀘어가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운영사들도 지금 갖고 있었고 SK 스퀘어도 갖고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매각 주체가 재무적 투자자인데, 재무적 투자자 1위가 국민연금이고 그다음 새마을금 뭐 이런 쪽이다. 국민연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거 가치가 2조까지 올라가다 요즘에 1조 밑으로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1번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들어가 봤죠. 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우리는 잘안 솔직히? 안 하니까. 11번가요? 11번가가 그래서 한때 좀 약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쿠팡 뜨기 전에 11번가가 뭔가 좀 옛날 옥션 G마켓보다 조금 센스 있는 혹은 약간 좀 젊은 분위기로 좀 갔었거든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 맞아요. 젊은 분위기. 근데 영 힘을 못 쓰네. 쿠팡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거 알릴 거예요. 태무. 이게 9,900원인가 12,000원인가 둘 중에 하나. 오, 거기선 명품 수준이네. 뭐 그렇게까지 아니까. 태무에서는 명품 수준이지. 확실히 보풀레이는 많다. 근데 이게 그냥 한철. 이거 내가 볼 때 한 10번 입었으니까 벌써 900원씩. 한 번 입을 때 900원씩 까면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 가짜 너무 많고 너무 품질이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그 승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많다. 이런 뉴스를 드린 거예요, 요즘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뭐 다른 쇼핑몰들도 어려워진 거 뭐 마찬가지인데 쿠팡이 지금 가장 쿠팡은 괜찮나요? 쿠팡은 뭐 그래서 명품 한다고 또 지난번에 명품 인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나? 부정적으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 명품 하는 데들이 다 지금 요즘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지. 반란 뭐 이런 데들. 그래서 명품을 과연 쿠팡으로 살까? 요거 쉽지 않다.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저거 들어오면은 뭐예요? 뭐죠? 죄송합니다. 유튜브 말고 트위치? 아니면 저기 틱톡? 틱톡샵. 틱톡샵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틱톡샵 참 들어오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기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 원래 저는 관심이 되게 없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주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재밌어요, 요즘에는. 옷 가격 공개되고 나서 이렇게 이 옷에 대해서 디스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무늬도 난해하고 쓰레기 같다고. 그 9,900원이면 살만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괜히 공개했네. 이거.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무에서 산 옷 입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에이, 팍!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